이제 한국은 필요 없다. 우리는 15% 저렴한 중국산 선박으로 간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30억 달러짜리 최신의 선박이 출항 7일 만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증발해버렸습니다. 22명의 선원이 탄 배는 시한폭탄이 되었고 일본 해상보안청조차 진입 불가를 선언하며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보낸 좌표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무시하며 계약을 파기했던 한국은 이미 위성으로 사고 지점을 찾아내고 괴물 같은 특수선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폭풍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전문가의 사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제가 미스이 라인 상황실 모니터로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며 머리를 감싸줄 때 한국의 이강철 선장은 마치 주차장에 차를 대듯 폭풍 속에서 배를 갖다 대더군요. 저는 그때 야마모토 회장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오만이 만든 지옥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천사가 내려와 손을 내미는 꼴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그날 배만 구한 게 아니라 일본의 콧대까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존 다우너입니다. 맨해튼 신두번가 회색 빌딩 숲의 48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공간이죠. 월스트리트의 성급한 젊은이들이 1초에 수백만 번의 거래로 돈을 태우고 벌 때 저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거대한 푸른 영역, 바다의 느리고 묵직한 흐름을 읽습니다. 벌써 30년째네요. 오션와이드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라는 제 직함은 사실상 바다의 점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제가 의지하는 것은 수정 구슬이 아니라 제 앞에 3개 모니터를 파도처럼 채우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이지요. 왼쪽 모니터는 원자재의 교향곡을 보여줍니다. 브렌트유와 WTI의 가격 변동, 호주 필바라 지역의 철광석 채굴량,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곡물 가격이 붉고 푸른 선으로 얽혀 춤을 춥니다. 가운데 모니터는 거대한 강철 거인들의 동맥 지도고요. 파나마 우나이 대기시간, 싱가포르 항해 채선율, 수에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물동량이 1분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오른쪽 모니터는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리스크의 기상도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출몰 빈도,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도, 그리고 오늘처럼 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3개의 혈압을 보여주죠. 제 철학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탐욕과 자존심, 그리고 근거 없는 희망이다. 저는 이 철학으로 그리스의 선박왕이 파산하는 것을 예견했고 노르웨이 국영펀드가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바다의 카산드라라 부릅니다. 제 경고는 언제나 저주처럼 실현되지만 그 경고를 귀담아 듣는 트로이의 왕은 드물다는 점에서 지독하게 정확한 별명이었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늘 그렇듯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뉴욕의 새벽을 깨우는 커피 향과 함께 런던과 싱가포르 시장의 개장 데이터를 훑어보던 중 오른쪽 모니터의 뉴스피드 창에 붉은색 속보 알림이 번쩍였어요. 속보,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 되풀이. 저는 짧게 혀를 찼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동북아시아의 이 고질적인 정치적 레퍼토리는 해운업계에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계절성 독감과 같습니다. 양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들끓고 인터넷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며 예교 채널에서는 서로를 향한 상투적인 유감 표명이 오가죠. 저는 이 리스크를 제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소음 카테고리에 분류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즉시 엔화 대 원화 환율 변동성 예측치를 0.2% 상향 조정하고 양국 간 소비재 교역량 전망치를 0.5%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LNG 운반선 건조 계약처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이런 정치적 소음 때문에 좌초된 사례는 제 30년 경력에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제 핵심 클라이언트 중 하나는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MOL, 미쓰이 OSK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회장, 야마모토 켄지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검도를 연마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사무실에는 값비싼 서양 미술품 대신 조상인 사무라이가 사용했다는 카타나가 장식되어 있었죠. 그는 비즈니스를 전쟁처럼 여겼고 신의와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제 데이터 기반의 냉철한 분석을 서양식 합리주의라 부르면서도 그 분석이 가져다준 수많은 성공 때문에 저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존, 자네의 숫자는 나의 직감을 증명해 주는군. 그가 즐겨하던 말이었죠. MOL은 당시 조선업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세대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12척을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것이죠. 척당 건조비 2억 5천만 달러, 총 계약 규모 30억 달러. 향후 10년간 MOL의 북미 아시아 세일가스 운송 루트를 책임질 함대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컨설팅을 제가 맡았고 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HD 현대중공업이 유일무이한 최상의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저온 고만강강 화물창 기술은 기존 프랑스 GTT사의 특허 기술인 인바강에 비해 로열티 비용이 없고 극저온 163도 에서의 충격 인성과 피로 강도가 더 뛰어났습니다. 둘째는 생산성이었죠. HD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과 자동화된 용접 로봇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조 프로세스를 자랑했으며 이는 납기 준수율 99.8%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지난 10년간 MOL이 발주한 20척의 선박을 단 한 건이 중대하자나 납기 지연 없이 완벽하게 인도한 이력이 있었죠. 야마모토 회장 역시 제 보고서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는 울산 조선소에서 열린 계약식에서 김진우 부사장과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죠. 최고의 칼은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배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양사의 파트너십이 굳건한 신뢰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죠. 제 분석과 숫자가 현실에서 완벽한 형태로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일의 가장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뉴스가 뜬 지 정확히 48시간 후 제 시스템에 보안 메일함에 플래그가 하나 떴습니다. 발신인은 HD 현대중공업의 협상총괄 김진우 부사장, 수신인은 MOL의 야마모토 회장, 그리고 참조에 제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거든요. 제목, LNG 운반선 건조 계약, 선체 번호 2301-2312, 관련 리스크 관리 조항 발동 및 계약 조건 조정 요청에 건. 존경하는 야마모토 회장님께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양사 간의 오랜 신뢰와 파트너십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일 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기사의 LNG 운반선 건조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재무적 리스크를 식별하였기에 이를 통지드립니다. 첫째,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 중 독일만 에너지솔루션즈의 엔진 컨트롤 유닛과 스위스 ABB의 자동화 시스템 공급망에서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위험 할증 부과 가능성이 통보되었습니다. 예상 비용 증가분은 기자재 원가의 약 1.2%입니다. 둘째, 선박 건조 보험료 인상입니다. 당사의 보험 주관사인 런던 로이즈 신디케이트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 갱신 시점에서 정치적 위험 등급을 안정해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5.5% 인상을 잠정 통보해왔습니다. 셋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해징 비용 증가입니다. 계약 잔금 지급 시점의 환율 변동성 예측치가 계약 당시의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잔금 가치 보전을 위한 통화 선물 매입 비용이 기존 예산을 15% 초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기 요인들은 계약서 제15조 3항, 불가항력 및 중대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명시된 계약 조건 조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행과 흔들림 없는 품질 유지를 위해 상기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총 조정 요청 금액은 총 계약금의 3.8%이며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와 근거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정 요청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오직 숫자에 기반한 합리적 리스크 관리의 일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양사의 10년 신뢰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울산에서 HD 현대중공업 부사장 김진우 드림.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어요. 독도나 망언 같은 감정적인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일 엔진, 스위스 자동화 시스템, 런던 보험시장, 그리고 환율 파생 상품이라는 오직 비즈니스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교하고 계산된 방어였죠. 특히 3.8%라는 숫자는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보통 협상을 염두에 두었다면 5%나 7% 같은 두루뭉술한 숫자를 불렀을 겁니다. 3.8%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된 우리는 이만큼의 실제 비용 증가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MOL의 야마모토 회장에게 보낼 긴급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 결론은 단호했죠. 권고, 즉시 수용할 것. HD 현대중공업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완벽하며 재무적으로도 타당하다. 첨부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이 요구한 3.8%는 실제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을 오히려 최소한으로 축소한 수치로 판단된다. 이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MOL이 감수해야 할 손실은 다음과 같다. 시간 손실, 신규 조선소 선정, 기술 사양 재협상, 도크 스케줄 확보에 최소 24개월 소요 예상. 이는 세일가스 운송 시장의 황금기를 놓치는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것. 비용 손실, 신규 계약 시 최근 급등한 강제 가격과 인건비를 반영하면 계약금은 현재보다 최소 20% 이상 상승할 것. 또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까지 고려하면 총 손실액은 HD 현대중공업의 조정 요구액의 10배에 달하는 1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음. 기술 손실, HD 현대중공업의 고만강강 기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율을 가진 기술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음. 이는 향후 20년간 운용될 선박의 연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서 막대한 경쟁력 저하를 의미함. 따라서 감정적 대응은 비즈니스적 자살행위이며 즉각적인 요구 수용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보고서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채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제 책상 위 직통전화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의 비서실을 통해 정중하게 연결되었을 테지만 발신자 정보에 뜬 야마모토 켄지라는 이름은 그가 지금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였죠. 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보고서 방금 읽었네. 즉시 수용하라고. 자네 어느 나라 컨설턴트인가? 회장님, 저는 MOL의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숫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보셔야 할 때입니다. 숫자.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존. 이건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다. 10년이다. 10년 동안 우리 MOL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을 몰아주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졌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정부의 발언을 트집 잡아내등 뒤에 칼을 꽂아. 이런 배신 행위를 하고도 돈을 더 챙겨가게 놔두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칼을 꽂은 게 아닙니다. 리스크라는 방패를 든 것뿐입니다. 만약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생겨 제 미국 클라이언트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똑같은 조치를 하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이건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주와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닥치게. 야마모토의 고함이 수화기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걸 모를 만큼 자네가 순진한가.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모욕이야. 우리 일본 기업의 길을 꺾고 아시아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나는 사무라이의 후예다. 나는 절대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아. 회장님, 비즈니스는 전쟁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HD 현대중공업의 도크와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있기나 합니까? 제 절박한 질문에 그는 돌연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안은 이미 찾았네. 자네가 무시했던 곳에 있었더군. 바로 중국이야. 중국이요? 그래. 중국 선박공사 CSC의 왕 사장에게서 방금 연락이 왔네. 아주 흥미롭고 시기적절한 제안을 해왔어. 마침 유럽의 한 선사가 자금 문제로 계약을 취소한 LNG선 12척이 다롄항에 있더군. 거의 완성이 된 상태라 6개월 안에 모두 인도받을 수 있다네. 사양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최신형이라고 하고. 가격은 어떻고? HD 현대중공업의 원래 계약금보다 무려 15%나 저렴하게 주겠다고 하더군. 3.8% 인상이 아니라 15% 할인이야. 존. 이게 바로 외교이고 이게 바로 진짜 비즈니스 아닌가?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듯했습니다. 재고 선박. 그것도 주인이 한 번 바뀌었던. 조선업계에서 재고라는 단어는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선박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맞춤 정장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주요 항로, 기후, 운용 인력, 심지어 미래의 환경 규제까지 고려하여 모든 부품과 설계가 결정되죠. 완성된 배가 주인을 잃고 항구의 재고로 남았다는 것은 그 옷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나 원래 주인의 체형이 너무나 기이해서 아무도 입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회장님, 그 배의 성급은 어디입니까? DNV나 ABS의 인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중국 자체 성급인 CCS입니까? 화물창의 멤브레인 시스템은 어느 회사 기술입니까? 탑재된 항해 통신 장비와 통합 항해 시스템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그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네는 언제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군. 존 CSSC는 세계 1위 조선그룹이야. 그들이 자존심을 걸고 만든 배에 문제가 있겠나. 중요한 건 결과일세. 우리는 한국의 오만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싼 값으로 더 많은 배를 손에 넣게 됐네. 이것은 MOL의 승리이자 굴욕을 안겨주려 한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일본의 외교적 승리야. 회장님, 제발. 이건 승리가 아니라 재앙으로 가는 도박입니다. 당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블랙박스에 30억 달러와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30년간 이런 계약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요. 제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오만한 웃음소리와 함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는 너무 비관적이야. 뉴욕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나 하게. 나는 내일 당장 HD 현대와의 계약 파기 서류에 서명하고 베이징으로 날아가겠네. 새로운 파트너와 축배를 들어야지. 회장님. 야마모토. 뚜뚜뚜.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죠.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참담하고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제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단 한 사람의 뒤틀린 자존심과 감정적인 오판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와 제 시스템의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직접 타이핑했죠. 프로젝트명 MOL CSSC 유령 함대, 위험 등급, 재앙적. 저는 곧 류진마루, 용신환라는 이름이 붙여질 그 중국산 선박의 임시 식별 코드를 입력하고 실시간 위성 추적 및 데이터 분석 프로토콜을 최고 위험 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재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만큼은 제 30년의 경험과 제 앞의 모든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의 모든 신문은 일면을 야마모토의 승전보로 도배했습니다. MOL, 한국 조선사의 부당 요구 일축, 중국 CSC와 역사적 계약 체결, 아베노믹스의 쾌거, 한국의 발목 잡기에 굴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자존심. 도쿄 마루노우치의 MOL 본사 빌딩에서는 정말로 삼패인이 터졌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비즈니스를 넘어 신의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며 이기양양하게 연설했죠. 그의 옆에 선 CSC의 왕예희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양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장을 맞았다고 화답했습니다. TV 화면 속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들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은 단 한 줄의 논평만을 내놓았습니다. MOL 측의 계약 해지 통보를 공식 접수했다. 당사는 계약 규정에 따라 모든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 어떤 감정적인 비난이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시스템이 이상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처럼 그저 사실을 기록하고 다음 단계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뿐이었죠. 그 서늘하고 기계적인 침묵이 도쿄의 요란한 삼패인 소리보다 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왜였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제 메인 모니터 한쪽에 작은 위성사진 창을 항상 띄워놓았습니다. 그 창은 중국 다롄항의 어느 거대한 도크를 24시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는 거대한 회색 선체 하나가 마지막 용접 불꽃을 튀기며 서 있었습니다. 조만간 류진마루라는 이름으로 태평양의 심연을 향해 나아갈 제가 본 최악의 계약이 잉태한 사생아였죠. 저는 그저 그 배가 첫 항해 데이터를 제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시작할 그 운명의 날을 저승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제 30년의 냉소적인 직감이 이번만큼은 보기 좋게 빗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야마모토 켄지의 성급한 도박을 결단력 있는 승리로 포장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MOL, 지정학적 리스크를 역이용한 현명한 공급망 다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해운업계의 지각 변동, 일본의 기환이라는 거창한 헤드라인을 뽑았죠. MOL의 주가는 중국과의 신속한 계약 체결 소식과 15%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로 단기 급등했고, 야마모토 회장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주최하는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스포트라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의 연설을 CNBC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대해 역설했죠. 우리는 낡은 관습과 파트너십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믿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향해 과감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그가 말하는 데이터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보고서의 모든 숫자가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즉 중국은 15% 저렴하다는 단 하나의 숫자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박수갈채를 받는 동안 제 모니터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MOL이 비워두고 떠난 거대한 도크 슬롯을 단 2주 만에 새로운 주인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덴마크의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 조건이었죠. 머스크는 HD 현대중공업이 MOL에 요구했던 3.8%의 리스크 할증 비용을 군말 없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한 철강 가격을 반영하여 MOL의 원래 계약금보다 5% 더 높은 가격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머스크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인 앤더스 닐센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앤더스, 자네의 결정은 현명했지만 조금 비싸게 산 것 아닌가.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존, 우리는 배를 사는 게 아닐세. 우리는
확실성을 사는 거야. 향후 20년간 우리 회사의 명운을 걸고 대서양을 누빌 배가 아닌가. 10%를 더 주더라도 우리는 메이드 인 울산이라는 보증수표를 사는데 주저하지 않네. 그의 메일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마모토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10년 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는 확실성과 신뢰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을 내던진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감정적인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비어버린 부품을 즉시 더 성능 좋은 부품으로 교체하고는 다시 묵묵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야마모토의 요란한 성공 신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 다롄항에서 류진마루의 명명식 및 출항식이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는 과시적일 정도로 화려했죠. 붉은 카페트와 금빛 장식, 길을 찢을 듯한 브라스밴드의 팡파르 속에서 매끈한 흰색과 하늘색으로 도장된 거대한 선체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야마모토는 선박의 이름을 류진마루, 즉 용의 신이라 지은 것에 대해 아시아의 새로운 해양 패권을 장악할 용의 기상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강철 거인에게 감히 신의 이름을 붙이다니. 신화 속에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빌린 존재의 말로는 언제나 비극이었으니까요. 출항식이 열리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뉴욕의 사무실에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제 모니터에 새로 생성된 데이터 포인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아이디 9A327B 류진마루. 드디어 제 유령함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타겟이 온라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스템은 즉시 류진마루의 AIS 신호를 포착하여 이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 수신을 시작했습니다. 류진마루의 첫 임무는 캘리포니아 롱비치항까지 미국산 세일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빈배 항해였습니다. 약 2주간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종의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겸한 실전 운항인 셈이죠. 첫 닷새 동안의 데이터는 기만적일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만 B&W의 라이선스로 중국에서 생산된 엔진은 스펙시트에 명시된 RPM과 연료 소모율을 거의 정확하게 유지했습니다. 선체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 채워진 밸러스트 수의 양과 이동 속도도 정상 범위였죠. 저는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어쩌면 제 30년 경력의 직감이 처음으로 틀린 걸까? 어쩌면 값싼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합한 CSSC의 가성비 전략이 정말로 통한 것일까? 야마모토의 도박이 제 예상을 깨고 정말로 성공하는 것일까 하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는 종이배도 순항할 수 있죠. 강철 거인의 진짜 가치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속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류진마루는 아직 진짜 바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항 후 닷새째 되던 날, 류진마루가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의 심장부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항로 전방으로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며 바다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위성은 초속 15m의 바람과 평균 3m 높이의 파도를 예보했습니다. 노련한 선장에게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지만 갓 태어난 배의 수백 개 센서와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신경망에게는 첫 번째 실전 종합평가였죠. 저는 제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레벨을 정밀 감시로 올리고 모든 데이터 스트림의 상관관계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시스템이 경고한 첫 번째 불협화음이었죠. 그것은 류진마루의 통합항해 시스템, IBS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IBS는 선박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GPS, 레이더, 소나, 자이로 컴퍼스, 관성항법 장치 등 수십 개의 다른 장비로부터 오는 정보를 통합하여 조타실의 메인 스크린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자동 항법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입니다. 제 시스템은 류진마루의 IBS에서 전송되는 각기 다른 데이터 패킷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치명적인 시간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GPS 위성이 보고하는 현재 위치 좌표와
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자이로 컴퍼스와 관성항법 장치가 계산한 추정 위치 사이에 0.5초의 간극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전방 레이더가 포착한 파도의 높이 정보와 선체 예벽에 장착된 압력 센서가 실제로 감지한 파도의 충격 강도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죠. 마치 서투른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무시하고 각자 다른 박자로 연주하듯 류진마루의 센서들은 미세하게 다른 현실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MOL의 기술 담당 임원이자 제 오랜 카운터파트인 사토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토, 류진마루의 IBS 데이터 동기와 프로토콜의 미세한 오류가 감지됨. 시스템 전체 재부팅 및 펌웨어 버전의 호환성 재확인을 강력히 권고함. 30분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그의 답변은 오만하고 느긋했죠. 존, 자네의 예민함은 알아줘야겠군.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새 차도 길이 들어야 부드러워지는 법이야. 그 정도의 미세한 오차는 시스템의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보정하는 정상적인 학습 곡선의 일부라고 CSSC의 엔지니어들이 보증했네. 학습 곡선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최첨단 선박의 두뇌가 마치 신입 사원처럼 항해 중에 학습을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시스템이었다면 단 0.01초의 데이터 불일치만 발생해도 즉시 경보를 울리며 시스템 관리자에게 개입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경고해야 함을 직감했지만 사토는 이미 제 말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출항 7일차, 뉴욕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2시, 현지 시간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터졌습니다. 류진마루는 하와이 제도를 북동쪽으로 멀리 우회하는 주 항로를 따라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 해역은 해저 화산 활동으로 생긴 해도에 명확히 표기된 수많은 암초와 해산들이 유령처럼 흩어져 있는 곳이었죠. 대부분은 수면에서 수십 미터 아래에 있어 항해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가까이 날카롭게 솟아있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죽음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설친 채 사무실의 낡은 가죽 소파에 누워 태블릿 PC로 류진마루의 데이터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배는 파이어니어 해상군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스트리프, 유령암초라는 별명을 가진 악명 높은 암초가 자리 잡고 있었죠. 평소에는 수면 15m 아래에 조용히 숨어 있지만 파도가 4m 이상으로 거칠어지면 그 거대한 안반의 최상단이 파도의 골짜기 사이로 유령처럼 희끗하게 드러났다 사라진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제 시스템의 3D 해도는 그곳을 강렬한 붉은색의 위험구역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류진마루의 자동항법 시스템 역시 이 해도를 기반으로 암초를 약 5해리, 약 9km 북쪽으로 안전하게 우회하는 경로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죠.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치명적 경고, 센서 데이터 충돌 소나 대해도 정보 불일치. 제 태블릿 화면 전체가 섬광처럼 번쩍이며 붉은색 경고창을 띄웠습니다. 저는 스프링처럼 튀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류진마루의 전방 탐지소나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내장된 전자에도 정보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자에도 정보, 전방 8해리, 방위 005도, 평균 수심 15m, 고정된 대규모 암초지대, 실시간 소나 정보, 전방 8해리, 방위 005도, 수심 10-20m, 불규칙한 파형의 강한 해수면 반사파, 클러터로 인식.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의 소나 시스템이 명백히 존재하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고정 암초 덩어리를 그저 표면에서 강하게 일렁이는 파도 탓에 생기는 노이즈나 잡음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센서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마모토가 그토록 자랑했던 15%의 비용 절감이 낳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철학적 결함이었죠. 고급 항해 시스템, 가령 HD 현대중공업이 사용하는 콩스버그나 바르질라의 시스템은 소나로 감지된 지형 정보를 즉시 위성 GPS 데이터 및 내장된 3D 해도와 3중, 4중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만약 단 하나의 데이터라도 불일치가 발견되면
시스템은 즉시 경보를 울리며 데이터 불일치, 수동 조작으로 전환하여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라 고 조타실의 선원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류진마루에 탑재된 저가형 중국산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제작된 그 조악하고 오만한 알고리즘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교차 검증 프로세스를 생략한 채 소나 데이터의 반영음 패턴이 파도의 패턴과 85%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했으면 클러터로 자동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시스템은 위험을 경고한 게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삭제하고 정상으로 이장해버린 거죠. 더 최악인 것은 시스템이 이 치명적인 오판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조타실에 보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는 전방 항로 깨끗함, 장애물 없음, 설정된 경로 유지라는 평온한 녹색 메시지를 계속해서 메인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야간 항해 중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당직 선원들은 자신들이 지금 시속 20노트, 약 37km/h의 속도로 거대한 수중의 산맥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국제해상위성기구를 통해 류진마루의 선장에게 직접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박의 통신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됐죠. 이미 통신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저는 즉시 도쿄의 MOL 중앙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당직 책임자인 사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토, 당장 류진마루를 멈춰 세워요. 엔진을 전속 후진시켜야 합니다. 제 다급하고 갈라진 목소리에 잠이 덜 깬 듯한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존,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또 그 센서 타령인가? 자네 잠은 자는 건가?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조치해요. 배가 고스트 리프를 향해 똑바로 직진하고 있어요. 제 계산으론 8분 안에 충돌합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내 앞에 모니터에도 항로는 깨끗하다고 나오는데 우리 시스템은 모두 정상, 올그린, 이야. 존, 아무래도 자네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 같군. 당신들 시스템이 틀렸다고. 그 중국산 쓰레기가 암초를 파도로 싣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내 말을 믿어요. 이건 내 30년 경력을 건 경고입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모니터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류진마루의 선체 곳곳 수백 개의 스트레스 게이지 수치가 일제히 녹색에서 노란색,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며 미친 듯이 임계점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수의 자연, 물과 부딪히는 부분의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선체 응력 후방 자연 98%, 99%, 위험, 충돌력 감지 9999. 아, 안 돼. 콱콱쾅. 물리적인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수만 톤의 고장력강이 그보다 더 단단한 자연의 바위와 충돌하며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비틀리는 소리를요. 제 모니터의 모든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의미 없는 노이즈와 에러 코드로 가득 차더니 이내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말이죠. 연결 끊김 선박 아이디 9A327B 신호 종료. 류진마루의 AIS 신호가 태평양 지도 위에서 마지막으로 깜빡이다가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성 데이터 링크도, 엔진 상태 정보도, 심지어 선원들의 비상 위치 신호조차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충격으로 인한 발전 시스템 완전 파괴, 통신 장비 완전 두절, 그리고 정확한 위치 정보 소실. 야마모토가 일본의 승리라며 3페인을 터뜨렸던 그 최신형 LNG 운반선은 출항단 7일 만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이름 그대로 완벽한 유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사토의 어리둥절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여보세요. 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무슨 일이야? 자네 시스템이 다운됐나?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사토. 제 시스템이 다운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배가 방금 지도 위에서 사라졌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도쿄 MOL 본사 50층의 최첨단 중앙 상황실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1초, 2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은 사토가 제 말을 이해하고 부정하고 마침내 공포 속에서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의 목소리가 채 문장을 맺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모니터. 전부 빨간불이다. 전 시스템 다운. 신호소실. 그제야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비디오 월의 모든 녹색 불빛이 마치 전염병처럼 일제히 핏빛 같은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CSSC가 보증한다던 그 안정적인 시스템은 재앙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재앙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후보고 장치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위성 링크는, 인말 세트는, C밴드라도 연결해봐. 엔진실. 기관장에게 연락해. 선장에게 당장 연락하란 말이다. 고함과 비명, 다급한 키보드 소리가 뒤섞여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사토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개인 컨설턴트가 아닌 재난 대응 전문가로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시스템의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시켰습니다. 프로젝트 고스트플릿의 단계를 감시해서 재난 대응으로 전환하고 MOL의 위기관리팀, 일본 해상보안청, 그리고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공개 채널에 접속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름값은 이럴 때 힘을 발휘했죠.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앞에 가운데 모니터에 MOL의 위기관리 상황실 내부를 비추는 보안 카메라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풍경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야간 근무의 나른함 속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원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죠. 중앙 스크린에는 류진마루 신호소실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마지막으로 수신된 위치 좌표와 시간이 박제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8분 전에 보냈던 경고 메일이 마치 부고장처럼 열려 있었죠. 그때 상황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야마모토 켄지 회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고급 실크 잠옷 위에 코트만 되는 대로 걸친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잠결에 긴급 보고를 받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사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사토는 핏기 없는 얼굴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류진마루의 모든 신호가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파이어니어 해상군 인근입니다. 신호 두절. 통신 장비 고장인가? 비상 전력이라도 가동해서 연락을 취하게. 그게 존 다우너 씨의 분석으로는 단순한 통신 고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사토의 말이 끝나자 야마모토의 시선이 화면 속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그의 이글거리는 눈과 마주쳤죠. 그의 눈은 저에게 내가 맞았다고 인정하는 대신 내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존 다우너. 그는 제 이름을 으르렁거리듯 불렀습니다. 자네가 뭔가 알고 있었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설명은 이미 6개월 전 보고서와 30분 전 이메일로 충분히 드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라 22명의 선원들을 구할 골든 타임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제 말에 정신을 차린 듯 야마모토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해상보안청 연락관인 다나카 마코토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나카 청장. 당장 우리 해상보안청의 모든 전력을 동원하게.
마지막 신호 위치로 특수군함대 SST를 급파해. 다나카는 굳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조치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에서 최신의 순시선 아키츠시마와 P3C 해상 초계기 편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너무 넓습니다. 선박의 비상 이치발 신장치 EPIRB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가 침몰했거나 혹은 충격으로 인해 통신 및 전원 계통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파고 4m, 풍속 초속 20m의 악천후 속에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를 선박을 광학적으로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다나카의 절망적인 보고는 현실이었습니다. EPIRB는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할 때 자동으로 해수와 접촉하여 위성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마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음을 의미했죠. 류진마루는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저는 제 시스템의 마지막 신호 위치를 중심으로 해류와 풍향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제 컴퓨터는 즉시 확률적 표류 예상 구역을 계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 6시간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 구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습니다. 6시간 후의 예상 구역은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에 달했죠. 일본 해상보안청의 초계기들이 그 광활한 바다 위를 무력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골든 타임. 그 귀중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에서 절망으로 다시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야마모토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만 응시하고 있었죠. 한때 사무라이의 후예임을 자랑하던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단 한 번의 오만한 결정이 30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와 22명의 목숨을 태평양 한가운데 미아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재앙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초계기들은 아무런 선고 없이 연료 보급을 위해 기지로 돌아가야 했고 순시선 아키츠시마는 아직 현장에서 2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색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답답함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 국방부의 협조를 구해 군용 정찰위성의 SAR, 합성계구 레이더, 이미지라도 받아볼 수 있는지 타진했습니다. 유감이지만 해당 섹터를 담당하는 KH-12 위성은 현재 다른 작전 구역을 감시 중입니다. 다음 통과 시간은 7시간 후입니다. 절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의 정적을 깨고 한 젊은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좌표. 좌표가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야마모토도 벌떡 일어섰죠. 어디서? 우리 초계기가 발견한 건가? 아닙니다. 외무성을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야마모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일본인 직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굴욕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자신들이 도발하고 배신자라며 계약을 찢어버렸던 바로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배를 찾았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젊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한국 측이 전달했다는 좌표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북위 XX도 XX분, 서경 XXX도 XX분. 그 좌표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설정했던 광활한 수색 범위의 가장자리, 그들이 거의 포기했던 북동쪽 구역의 한 점을 정확하게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시스템에 그 좌표를 입력하고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인 맥사 테크놀로지에 긴급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밤이었고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어 광학 촬영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나카 청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좌표를 찾아낸 거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초계기라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의 질문에 답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먼저 답을 내놓았죠. 한국이 제시한 좌표 데이터를 분석한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출처와 분석 방식을 역산하여 스크린에 한 줄의 문장을 띄웠습니다. 출처 식별,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분석 방식, 다중분광 SAR 및 고감도 적외선 교차 참조.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켜고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초계기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배를 찾아냈습니다. 한반도 상공 500km 위에 떠있는 아리랑 7호 위성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아리랑 7호, 다나카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위성이나 우리가 가진 상업 위성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아리랑 7호는 0.3m급의 초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는 물론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지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SAR, 즉 합성계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초계기가 구름 아래를 보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의 위성은 구름 위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스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SAR만으로는 표류하는 수많은 물체들 중에서 거대한 선박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들이 SAR 데이터와 고감도 적외선, IR, 센서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류진마루는 암초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마찰열과 구조적 변형 에너지를 발생시켰을 겁니다. 비록 4시간이 지났지만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는 주변의 차가운 바닷물보다 미세하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리랑 7호의 적외선 센서는 그 미세한 열점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수만 제곱킬로미터의 바다 위에서 단 하나의 미세한 열점을, 그리고 그 열점의 형태가 SAR 데이터상의 대형 선박 형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좌표를 특정한 겁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상황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듯한 표정이었죠.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 그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모노즈쿠리 정신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위성 기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내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겠죠. 자신들이 파트너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던 한국. 그들이 자신들의 목을 겨눈 칼이라고 생각했던 HD 현대중공업의 리스크 관리 통보.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오만과 착각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선원 22명의 목숨이 자신들이 걷어찬 바로 그 한국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쏘아올린 독도라는 도발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자신들의 배를 찾아내는 좌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잔인한 교훈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잿빛이 된 야마모토의 얼굴을 화면 너머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은 한국에게 빚을 졌습니다. 당신 회사의 선원들 목숨값을 말입니다. 제 차가운 선언은 도쿄 MOL 상황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한때 사무라이의 후예임을 자랑하며 내뱉던 그의 모든 오만한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비열한 수작이라 매도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자신의 선원들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으니까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앞에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보내온 데이터의 하단에 첨부된 냉정한 분석 코멘트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체 구조 매우 불안정. 12시간 내 2차 폭발 또는 전복 위험성 높음. 류진마루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암초와의 충돌로 선체 하부가 찢기면서 영하 163도에 극저온 액화천연가스, LNG,
일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 LNG가 기화하면서 공기와 만나면 작은 스파크 하나만으로도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찢어진 선체로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배의 균형은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었죠. 류진마루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나카 청장, 제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순시선 아키츠시마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장까지 남은 시간은요? 다나카는 제 질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재 약 80해리, 약 148km 남았습니다. 지금 파고가 높아 최고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착까지 빨라야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이라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뜬 한국의 분석 코멘트를 가리켰습니다. 1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키츠시마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키츠시마는 우리 해상보안청이 자랑하는 6,500톤급 최신의 순시선이야. 헬기 이착륙 시설과 고성능 소방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단 말이다. 다나카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은 파고가 7m에 달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발 직전에 LNG선에 접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류진마루와 그 옆에 접근하려는 아키츠시마의 3D 모델이 나타났죠. 보십시오. 7m의 파도는 빌딩 3층 높이입니다. 당신의 순시선이 류진마루의 100m 이내로 접근하는 순간 두 선체는 걷잡을 수 없이 서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걸 2차 충돌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충돌로 인한 스파크가 LNG 증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당신의 최신의 순시선과 그 안의 대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헬기를 띄우는 건 더더욱 자살행위입니다. LNG 증기가 헬기 엔진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공중에서 폭발할 테니까요.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제 시뮬레이션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배를 찾았지만 그림의 떡이었죠.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거대한 강철관이 스스로 폭발하거나 뒤집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인가? 야마모토가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스템의 광역 선박 검색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00캐리 내의 모든 선박 정보가 나열되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어선, 수십 척의 배들이 있었지만 모두 이 재앙에 개입할 능력이 없는 민간 선박들이었죠. 하지만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단 하나의 배가 다른 모든 배들과는 다른 특별한 아이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박명, 해룡 7호, 선박 유형, AHTS, 특수 목적 선박, 국적, 대한민국, 현재 위치, 목표 지점에서 남동쪽 45해리, 도착 예상 시간, 1시간 30분. 저는 그 배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배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해룡 7호, 다나카가 생소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AHTS, 앵커 핸들링 터그 서플라이 선박의 약자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해양 플랜트 업계에서는 바다의 황소라 불리는 괴물 같은 배입니다. 원래는 심해에 석유 시추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동시킬 때 수만 톤짜리 구조물을 끌고 당기며 이치를 고정시키는 특수 작업선이죠. 저는 해룡 7호의 상세 스펙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상황실의 일본인 기술자들은 그 숫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력 32,000마력, 정적 견인력 400톤,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 DP 시스템 클래스 3, 최고 등급. 보이십니까? 32,000마력.
당신들의 순시선, 아키츠시마의 4배에 가까운 힘입니다. 400톤의 견인력은 항공모함도 끌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DP 클래스 3. 저는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항목을 강조했습니다. DP 시스템이란 GPS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 파도와 바람, 해류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선체 사방에 달린 여러 개의 추진기를 컴퓨터로 제어하여 아무리 거친 바다 위에서도 배를 한 지점에 못 박힌 듯 고정시키거나 다른 물체와 정확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클래스 3은 모든 시스템이 3중으로 백업되어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차 범위 1m 이내로 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돌아가 아키츠시마 모델을 해룡7호 모델로 교체했습니다. 화면 속 해룡7호는 7m의 파도를 육중한 몸으로 짓누르며 류진마루의 50m 옆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드론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도 류진마루와의 간격을 정확히 50m로 유지하며 나란히 표류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룡7호가 DP 시스템을 이용해 류진마루 옆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버티는 동안 고성능 크레인에 연결된 특수구조 바스켓을 이용해 류진마루의 선원들을 한 명씩 옮겨 태우는 겁니다. 그 어떤 배도, 심지어 미 해군의 이지스함조차도 이 미친 바다에서 이런 기동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 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절망이 아닌 경외와 굴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최신의 순시선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의 특수작업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요. 사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왜 저기에 있는 거지? 우연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해룡 7호의 항해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는 원래 울산 앞바다에서 건조 중인 해상풍력발전소의 하부 구조물 설치 작업을 막 끝내고 다음 작업지인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전 HD 현대중공업 본사로부터 직접 긴급 항로 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 이름이 나오자 야마모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당신들의 SOS 요청을 받기도 전에 아리랑 7호가 류진마루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자사의 특수작업선을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를 넘어선 압도적인 시스템의 차원이었습니다. 위성으로 찾아내고 가장 적합한 자산을 즉시 투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감정과 자존심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체스판의 그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죠. 야마모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부심과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비서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구조 지원을 요청하게, 해룡 7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해.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한때 파트너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고 비난했던 상대에게 이제는 자신의 선원들을 구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보다 더 완벽한 기술적, 예교적 KO는 없었습니다. 한국 측의 회신은 신속하고 간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기측의 요청을 수락한다. 해룡 7호는 즉시 구조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 어떤 조건이나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담담한 태도. 그것이 일본의 굴욕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30분 후 해룡 7호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와 함께 현장의 영상이 상황실 스크린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멀리서 촬영한 적외선 영상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 거대한 산처럼 기우뚱거리는 류진마루의 옆에 그보다 몸집은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해룡 7호가 파도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시뮬레이션 영상에서처럼 믿을 수 없는 안정감으로 류진마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해룡 7호의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 끝에 달린 철창처럼 생긴 구조용 바스켓이 세찬 비바람을 뚫고 흔들리는 류진마루의 갑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류진마루 갑판 위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들은 바스켓이 다가오자 필사적으로 기어와 한 명씩 몸을 실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한편의 서커스처럼 아슬아슬했지만 해룡 7호의 베테랑 선장 이강철이라는 사나이는 신들린 듯한 조종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파도의 주기를 읽고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며 가장 안전한 타이밍에 크레인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조종하는 해룡 7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죠. 2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류진마루에 남아있던 일본인 선원 22명 전원이 무사히 해룡 7호의 갑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선원이 구조 바스켓에서 내리는 순간 도쿄의 MOL 상황실에서는 안도의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기쁨의 환호라기보다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보내는 경외의 찬사에 가까웠습니다. 야마모토는 텅 빈 눈으로 선원들이 구조되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패배한 장수의 그것처럼 쓸쓸했죠. 선원들이 모두 떠난 류진마루는 더욱더 위태롭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해룡 7호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그저 유령선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선원들의 목숨은 구했지만 일본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까지 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야마모토와 MOL, 그리고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화면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류진마루를 보며 야마모토가 6개월 전 이기양양하게 외쳤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MOL의 승리이자 일본의 외교적 승리다. 그 승리의 결과가 지금 저 태평양의 차가운 파도 속에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선장이 이끄는 해룡 7호는 마치 폭풍 속의 구급차처럼 임무를 완수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22명의 일본인 선원을 태운 해룡 7호는 가장 가까운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괌으로 향했죠.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 청구서 같은 것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짧은 공식 입장만을 남겼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패배한 일본의 상처를 더욱 깊고 쓰리게 만들었죠. 선원들이 모두 떠난 류진마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약 5시간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은 류진마루의 선체가 결국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연쇄적인 구조 붕괴가 일어나면서 배는 활처럼 휘어지다가 결국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대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극저온의 LNG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며 급격히 기화하고 대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폭발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싣고 출항했던 용해시는 두 동강난 고철 덩어리가 되어 태평양에 쉬면 속으로 소리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3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단 7일 만에 바닷속 쓰레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져나갔습니다. MOL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전 현명한 공급망 다변화라며 MOL을 칭찬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는 오만과 편견이 부른 30억 달러짜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야마모토의 경영 판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해외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중국산 선박의 구조적 결함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비판은 공허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중국산이냐 아니냐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신뢰를 저버리고 데이터를 무시한 오만한 리더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류진마루의 침몰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 3억 달러, 향후 10년간의 세일가스 운송 계약 위반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에 물어줘야 할 천문학적인 위약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평판과 신뢰도라는 무형자산의 완전한 붕괴까지. 야마모토 켄지는 한순간에 결단력 있는 리더에서
일본 경제를 망신시킨 역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사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떠나던 날 그의 조상 것이라던 카타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유령함대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신뢰의 가치와 데이터의 힘에 대한 고찰이라고 붙였죠. 저는 보고서에 류진마루의 기술적 결함, MOL 경영진의 판단착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의 극명한 차이를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아리랑 7호 위성의 탐지 능력과 해룡 7호의 특수 기동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챕터를 할애하여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MOL의 새로운 경영진과 주요 주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본 한 부를 나의 오랜 정보원이자 친구인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에게도 보냈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상상치도 못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비서가 말했죠. 다우너 씨, 잠시 후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꺼운 보고서보다는 한 장짜리 요약본과 구두 보고를 선호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제 보고서를 읽고 직접 전화를 걸다니. 몇 분 후 특유의 힘있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존 다우너 씨, 트럼프입니다. 당신 보고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소. 아주 인상 깊었어. 과찬이십니다. 대통령 각하. 아니, 이건 칭찬이 아니야. 팩트지. 당신 보고서를 보니 내가 얘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커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했는지 알겠더군. 하지만 기술은 달라. 특히 핵심 기술은 말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일본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바보 같은 실수를 했더군. 끔찍한 실수야. 그들은 최고의 파트너를 걷어차고 싸구려 중국산을 택했지. 그 결과가 어떻소? 배는 가라앉고 돈은 날아가고 선원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한국 배가 와서 구해졌지. 이건 코미디야. 아주 비싼 코미디지. 저는 그의 직설적인 화법에 동의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존, 당신의 분석은 정확해.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 말이야. 위성으로 핀포인트처럼 찾아내고 괴물 같은 배로 폭풍우 속에서 사람을 건져낸다. 이건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시스템이야.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진 시스템이라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우리 국방부와 상무부에 보낼 거요. 그리고 공식 성명을 낼 거야. 내용은 이렇소. 조선, 반도체, 그리고 방위 산업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동맹을 배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동맹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자살행위다. 미국은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어떤 것 같소, 존?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 한 편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아시아 기술 정책 방향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야마모토의 오만한 선택이 낳은 재앙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었죠. 각하, 그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계속해서 훌륭한 보고서를 부탁하오. 존,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힘이지.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의 흐름을 읽는 것이 제 일이었지만 가끔은 그 흐름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죠.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MOL의 처참하게 무너진 새 경영진이
저에게 자문역 자격으로 HD 현대중공업과의 재협상 자리에 배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울산의 HD 현대중공업 본사,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창밖으로 보이는 회의실에 다시 앉았을 때 저는 6개월 전 야마모토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제 옆에 앉은 MOL의 신임 사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HD 현대중공업의 김진우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6개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앉아 새로운 계약서 초안을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건은 가혹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첫째, 계약금, 6개월 전 MOL이 거부했던 3.8%의 리스크 할증 비용은 물론 그 사이 폭등한 강제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여 척당 건조비는 원래 계약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대금 지급 조건, 기존의 인도 시점에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방식이 아닌 계약금의 50%를 선수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선소의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조건이었죠. 셋째, 기술 사양. 모든 핵심 기자재는 HD 현대중공업이 지정하는 최고 사양의 유럽산 제품 또는 한국산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MOL 측의 그 어떤 변경 요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특별조항.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조항이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변동 시 모든 추가 비용은 발주사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항복 문서였죠. 김진우 부사장은 이 모든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조롱이나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비즈니스의 언어로 신뢰를 잃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MOL의 신임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이 계약을 거부하는 순간 MOL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들고 수십억 달러짜리 항복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김진우 부사장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양사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선박을 약속된 시간에 인도에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고 이제 MOL은 그 약속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창밖의 거대한 도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머스크가 주문한 푸른색 선체가 위용을 드러내며 건조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비어있던 또 다른 도크에는 이제 막 MOL의 새로운 배를 위한 첫 번째 강제 블록이 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실력 없는 자의 오만은 삼켜버리고 묵묵히 실력을 쌓은 자에게는 기회를 내어주죠.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배들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한 국가의 자존심이 침몰하고 다른 한 국가의 기술력이 세계의 인정을 받는 극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에 새로운 보고서에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그 바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닫는 자, 결국 쉬면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바다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실력 없는 자의 오만은 삼켜버리고 묵묵히 실력을 쌓은 자에게는 기회를 내어줍니다. 존 다우너의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은 눈앞에 15% 이익과 헛된 자존심을 쫓다.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이기의 순간전 세계에 그 진가를 증명해냈습니다. 말뿐인 과시가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진짜 실력.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 아닐까요? 일본의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고 신뢰가 곧 미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